안녕하세요. 대구여고 진로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장은길입니다. 오늘 저는 2026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학부모님들 보시면 좋을 만한 자료를 좀 모아봤거든요. 나중에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20년간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수시 모집 인원이고요. 우하향하는 파란색 그래프가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6 같은 경우도 80대 20, 2027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해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 전형은 9.5%, 종합은 39.3%, 그리고 수능은 40.5%. 보시다시피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선발들이 많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 거친 국립대들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 45.1% 정도, 종합 전형은 26%,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20%도 선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들의 선발 비율은 이와 같고요. 금방 보시다시피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원 가능 범위에서는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략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1번, 2번, 3번 점 한 개가 원서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1번처럼 쓰는 경우는 쭉 비슷하게 다 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소위 말해 합격을 하면 다 하고 합격을 못하면 다 못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전략이죠. 반면 3번처럼 쓰는 경우는 최상위권 대학도 쓰지만 너무 낮은 대학도 쓰는 경우,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원서를 쓰는 경우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안정하게 쓰는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안정과 적정 원서를 찾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소신 또는 상향 전형으로 잡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에 따라서는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수시 6번 쓸 때 본인이 쓰고 싶은 종합 전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올해 수시에서 꼭 합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정시까지 이제 가능성을 보는지, 만약 수시에 꼭 합격을 해야 한다면 교과 전형에서 적정 또는 안정 전형으로 한 2장 정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편의상 상향, 적정, 안정으로 보면 상향 전형은 가고 싶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합격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될 수 있겠죠. 적정은 합격률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합격을 하더라도 이 대학에, 이 학과에 갈까, 등록할까, 이게 조금 고민되는 대학. 안정은 합격 확률은 높고, 근데 합격을 해도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여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1등급 중반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정도, 1등급 후반은 홍익대 정도, 2등급 초반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2등급 중반은 경북대. 어쨌든 이런 전형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잡는 등급이 대략 되겠는데, 요 안정과 적정과 상향의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정은 본인의 내신 성적이 수능보다 압도적으로 좋을 때, 그래서 수능으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안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상향은 합격하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다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학교, 내가 정시로 준비하든 안 하든 여기는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쓸 때 쓰는 학교. 사실 상향 전형으로 쓰는 경우는 학생마다 두세 장 정도 쓰긴 쓰지만 실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한번 써보고, 실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이 상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서류평가가 어떻게 날지 또는 면접에서 어떤 영향을 보일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학생들도 꼭 그 점을 생각하고 써야 되겠죠. 적정이 참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적당한 학교. 근데 문제는 만족도가 합격했을 때 높을까, 이게 문제가 제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합격을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생각은 적정으로 쓰는 대학을 가능한 없애는 게 맞습니다. 내가 상향으로 쓸 때는 확실하게 상향을 쓰고, 안정을 쓸 때는 확실한 안정을 써서 정말 곤란할 때
한두 장 정도는 적정 느낌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은가. 가급적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6장의 선택이 있습니다. N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실제 마음먹은 대학은 한 1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6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정으로는 우선 지원하면 꼭 붙는다. 이 경우 내신이 수능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정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안정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면 상향은 확률은 낮지만 붙으면 정말 감사하게 다닐 대학, 내가 정시로 지원을 하더라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 실제 학생들의 선택이 생각보다 상향이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을 너무 추구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만족스러운 지원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정말 내가 이 대학에 붙으면 꼭 합격을 해서 다니고 등록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대학은 붙어도 내가 합격하더라도 굳이 등록을 안 할 것 같아. 이 대학 끝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수능 공부를 재학생들이 많이 못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은 수능 점수가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수시 지원 전이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점수나 또는 7월 달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점수가 내가 받은 점수가 이 정도니까 수능에는 진짜 이 정도 받는 것이 내 충분한 실력을 발휘했다 또는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의 끝선과 수능의 끝선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대학은 합격했을 때 갈 수 있어. 또는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았을 때 충분히 내 점수야. 요 정도가 어느 정도도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정서적인 기분의 문제도 있지만 성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말은 조금 더 상향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 생각했던 대학의 끝선이 어딘 정도고 내가 생각하는 수능의 성적이 어느 정도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정시로 지원한다면 이 정도 정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해서 최종 6장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시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 또는 정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두는 친구고, 리스크 어버스는 말 그대로 나는 위험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또는 N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라든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게 분명한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물론 수능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게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써야 되는 곳, 다시 말해 꼭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곳, 또는 합격을 해서 내가 크게 만족도가 최상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다닐 수 있어라는 거고 2장 쓰는 거고, 또 꼭 쓰고 싶은 것, 정말 여기가 붙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내가 합격을 한다면 정말 내가 만족도가 높게 다닐 수 있다고 싶은 것, 이 정도는 기본 꼭 쓰시는 게 맞고, 그 사이에 2장 또는 3장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업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이게 내일교육이라는 교육 잡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아주 최근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사실은 대입을 처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QR코드를 찍어 들어가시면 이름이 참 재밌죠. 초간단 6장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데 교과 종합 논술이 나옵니다. 수시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인문 2.1에서 2.4등급은 제가 설정한 겁니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인지 인문계열인지 대략적인 등급 라인 설정하고 교과 전형인지 종합인지 논술인지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대학과 전형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합격 등급 라인도 보여주죠. 아울러 아래쪽 보시면 그 대학들의 전형 방식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셔서 또 궁금하다 하시면 해당 대학을 딱 클릭합니다. 저는 지금 예시로 홍익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클릭했거든요. 그러면 홍익대학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클릭하면 그 내일교육이라는 교육 잡지에서 만든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등급을 한번 잡아보시고 내가 어디 지원할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시까지 가는 리스크 테이킹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나의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디까지인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는 건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된 각 대학별 정시
100분 위, 국어, 수학, 탐구 2개. 그럼 탐구 2개는 이제 2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2개 평균 100, 100, 300점 만점으로 계산하고 그걸 3으로 나누어서 평균 100분 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인문이고요. 빨간색은 자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경북대 있죠? 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자연은 평균 100분 위가 81.9, 인문은 70 정도 됩니다. 요거는 대략 합격자들의 70% 컷을 잡았기 때문에 요 점수에 맞춰 지원하면 그 대학의 어느 정도까지는 합격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6월 모의평가 점수를 국수탐 2개 평균해서 100분을 내보고 그 점수가 240점 있다 하면 경북대 최상위권 학과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중위권 학과 정도는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파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거는 이제 사설 자료입니다. 이투스라는 그 업체에서 만든 그 엑셀 파일인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100분위 점수 라인을 정하고요. 저는 이제 6월 모의평가 기준을 240에서 243. 아까 경북대가 한 81점 됐으니까 제가 이걸 3으로 곱하면 다시 요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딱 넣어보면 이제 경북대 일반 학생 전형으로 각 학과별로 실제 예상되는 지원 가는 100분위 점수가 오른쪽에 있죠. 이게. 네, 여기 있죠. 네, 요 점수를 보시고 나는 정시로 갔을 때 요런 대학에 요런 학과쯤은 합격 가능하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는 거죠. 물론 정시 지원할 때는 100분 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대학별 환산점수 방식은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국어 수학의 표준점수와 탐구 과목의 100분위 기준은 환산점수로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실제 합불은 그걸로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나의 객관적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100분위 점수이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로 지원 가능한 정시대학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대입 전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 그 3요소는 바로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은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제일 많이 보고요. 종합은 학생부, 서류평가를 제일 많이 봅니다. 물론 면접도 보겠죠. 논술은 논술 성적, 수능은 수능을 봅니다. 각 전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전형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도 이 요소를 살피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중앙대, 건국대, 수시대 있을 때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 오른쪽에 파란 바탕에 노란 글씨가 합격생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전형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왼쪽이겠죠. 그래서 1.74 중앙대 같으면 1.74, 1.92는 붙지만 2.04는 떨어지는 경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에 관계없이 1.74는 붙지만 1.66은 떨어지고 반면 2.43은 붙지만 1.92는 떨어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서류평가 그리고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교과전형이 1.66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중앙대는 3합 7 탐구 과목 한 개 보는 수능 최장학 기준을 못 맞추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 교과나 수능은 정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숫자 가지고 평가하죠. 대략. 그래서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정 또는 안정은 수능이나 교과전형으로 잡는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이 상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년도 합격생의 평균 등급이 50% 컷되는데 합격하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종합전형이다. 그죠? 왜? 예측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서류평가라고 하는 정성평가 그리고 면접이라는 요소가 있다면 더욱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보면 조금 내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서류나 나의 면접을 통해서 내 영역을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중등진학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각 등급대별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대략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일 많이 지원하는 등급대가 바로 2등급에서 3.5등급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등급대에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교과전형 합격선보다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훨씬 더 넓게 또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요 등급 친구들이 가장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교과전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또 종합과 교과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되 본인들이 지원하면 꼭 붙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교과전형에 대한 선호도도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종합전형 설명하다 갑자기 교과전형 선발에 대해 설명드려 조금 다른 이질감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죠. 점점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류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본인이 지원할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이 서류평가가 있나 없나,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의 지원 자격까지 꼭 살펴서 준비를 하고 지원해야 돼 맞겠죠. 조금 더 교과 서류 평가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이렇게 건국대 30% 교과 정성 평가, 경희대 교과 종합 평가. 결국은 실제 이런 30% 정도 또는 20% 10% 들어갈 때 과연 저게 실반영률이 얼마인가가 사실 궁금하죠. 대학별로 입시 설명회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 30% 정도 교과 영양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자율과 자유전공, 여기 서울 캠퍼스는 자율이고요. 국제 캠퍼스는 자유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30% 서류 평가는 동일합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 봤을 때 합격 인원이 236명이었고요. 최초 합격자가 그대로 학교까지 간 명수는 187명이지만 이 서류 평가를 통해서 불합격해서 합격으로 바뀐 친구들도 49명이 됩니다. 그럼 그 변동률이 20.08이 되고요. 초권 합격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 비율이 조금 떨어져서 11.3%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은 의학학계열처럼 상위권 학과일수록 이 교과 성적의 변별력보다는 실제 서류평가의 변별력이 좀 더 컸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평균 등급은 약 10% 정도에서 비율이 차이 나더라. 결국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서류평가가 뭔가 뒤집어진 건 평균 한 10% 정도고, 이렇게 선호되는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서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달라지더라. 원래 서울 지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식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면접이 있는 실시하는 대학과 미실시하는 대학으로 나눌 수 있고, 수능 최저를 또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반영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나눠지죠. 자, 노란 글씨로 된 부분들은 다 수능 최저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선호도를 반영하는 거겠죠.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면접도 있습니다. 반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열적합형은 최저 없이 면접만 반영하고요. 고려대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면접 없이 482라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죠.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 요건, 대입 전형 요소 중에서 본인이 강점을 가진 게 뭔지를 꼭 살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면접 실시 대학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봤습니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의 면접을 실시하고, 연세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대는 계열적합형은 면접을 보지만 학업우수형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성균관대는 성균인재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를 모아서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과 융합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강대는 면접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요. 한양대는 면접형과 추천형 또는 서류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원래 서류형으로서 대부분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면접형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북대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참고로 경북대 지역인재는 수능 최저가 없죠. 면접은 있고요. 경북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은 없습니다. 자, 면접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는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죠. 우선 수능 전에 면접이 있을 경우는 수능 준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주로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반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다는 뜻은 본인이 수능을 잘 쳤을 경우에 소위 수시 납치를 안 당하려면 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지원해서 혹시 수능을 잘 쳤을 경우에 면접을 통해서 그 대학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각 대학별로 면접 일자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면접 일자가 겹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방 서울교대와 서울시립대는 11월 22일 학과별로 면접이 겹칠 수 있겠죠. 이것도 잘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물론 두 대학 모두 서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경우에는 둘 다 잡아 놓고 서류 통과하는 쪽으로 면접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대략 내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년도 입시 결과, 줄여서 입결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입 자료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거기 들어가면 50%, 70% 컷이 있는데요. 50% 컷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모집 인원이 어떤 특정 모집 단위에서 10명이라고 그러면 5등의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가 아니에요. 5등의 점수고 70% 컷은 7등의 점수입니다. 그렇죠? 예.
100명 모집 하는 단위 잘 없겠습니다. 어쨌든 100명 모집이라고 치면 50등의 점수가 50% 컷, 70등의 점수가 70% 컷. 일반적으로 50% 컷은 적정, 70%는 소심. 물론 뭐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괄호 안에 넣는 이유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울러 두 번째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실제 부모님들께서는 직접 이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전국에 있는 그 학교들의 입결 사례를 모아서 대교협에서 그 입결을 제공한 학교, 흔히 이제 협력고라고 그럽니다. 그 협력고에게 제시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제 부모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대학 어디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생부 성적을 입력을 다 합니다. 이때는 출결과 봉서까지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 상담에 들어가시면 같은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상담하시면 직접 물음을 남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대학 어디가 들어가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아까 그 QR코드에 있던 그 자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콘텐츠 팀에서 아주 멋진 걸 만들었어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입시 요강과 여기 2호라고 하는 그 숫자 올리면 클릭할 수 있거든요. 클릭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직접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경희대학교 2025 입결을 보내고 계신데요.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모집인원, 경쟁률, 충원 합격 순위, 그리고 50% 컷, 70% 컷, 반영 교과목 이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시면 종합전형도 볼 수 있고 교과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입 상담 온라인 들어가시면 학생부를 입력하시고 대입 상담을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1600-1615라는 전화를 통해서 평일 밤 10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물론 뭐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상담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렇게 입학 도우미 또는 때로는 뭐 입학 자료실 이름이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갔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2025년도 대학 입학 전형 결과 수시 정시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전년도 합격생들의 50% 컷, 70% 컷. 우리 어디가를 통해서는 50%, 70%밖에 못 봤지만 대학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렇게 85% 컷 볼 수 있죠. 뭐 대학마다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자료라서 직접 접근할 수는 없고요. 담임쌤 상담을 하시거나 학교에 찾아가셔가지고 상담하실 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직접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직접 활용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대구진학 꿈나비라고 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금방 보셨던 그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보실 수 있는 대입 전문 상담 교사들입니다. 그 중에 대구 계신 분들께서 만든 밴드가 바로 이 대구진학 꿈나비고요. 이렇게 대입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특정 학과, 특정 대학, 특정 전형의 입결을 알고 싶다고 올려주시면 아마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 참고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금방 말씀드린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입결을 각 대학별로 전체 합격생을 1에서 100%로 봤을 때 최상위 25%는 제외하고요. 최하위 25%는 제외하고 중간 25에서 75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등급대를 제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1.3등급부터 1.23등급 사이에 교과전형 합격 등급범위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성적이 1.8등급이다. 대략 그러면 교과전형으로 서울지역대학 어디쯤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있다면 대략 보시면 경희대도 가능하고요. 시립대도 가능하고요. 건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다 가능하겠죠. 물론 이건 대략적으로 학교 라인 한번 보시는 거고 구체적인 대학 입학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 이제 2점대 등급들은 이렇게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위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역 경북대는 2.6에서 3.05 정도가
하위 25%, 상위 75%에 위치하고 있었다. 물론 더 높은 점수도 있고요. 더 낮은 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25%에서 75% 사이를 묶었다. 물론 이렇게 묶은 이유는 가장 입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이런 질문이 많아. 우리 지역의 영남대가 3.86에서 4.77로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북대가 3점대 초반입니다. 사실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지원하기는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과연 2등급 친구들은 교과를 어디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많이 봉착하거든요. 이 등급대 안에 있는 학교들이 금방 보시다시피 충남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뭐 부산의 부경대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종합은 이제 등급이 조금은 더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은 1.38 정도, 일반 전형은 1.4에서 1.94 정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활동우수형은 1.49에서 1.97, 국제형은 1.51에서 1.87, 국제형은 차이가 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영어 2등급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일반 활동우수형은 영어 3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우수형의 2합 4는 인문, 2합 5는 자연이 되겠죠. 고려대 학업우수형 4.8이라는 최저가 있다 보니까 1.74에서 2.35 정도로 위치하고 있고요. 계열적합형은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1.8에서 2.75까지 있습니다. 대략 보시면 아시겠죠? 네. 2등급대 되는 대학들을 좀 더 살펴보면 시립대 같은 경우 1.90에서 2.21 정도, 건국대는 2.08에서 2.75 정도, 숙명여대 2.38에서 3.08 정도. 대략 우리 아이가 2.6쯤 되는 학생이다 했을 때 종합전형 지원 라인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숙명여대. 물론 이렇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2.6 정도 되는 학과의 합격 사례가 많지는 않겠죠. 끝선에 해당되니까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고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거쪽 국립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교과전형보다 거의 한 0.7에서 1등급 정도는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지역 면접은 2.32에서 3.58, 경북대 서류형 일반은 3.0에서 4.1. 아시다시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 경북대에서 평가할 때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각 대학별로 합격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대학 알림이라는 곳에서 찾아보니까요. 서울대부터 쭉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서강대까지 볼게요. 서강대까지 보면 50%를 간 넘거나 안 되는 학교가 많죠. 그 말은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의 반 이상 정도가 흔히 말하는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는 특목고, 아울러 자사고도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 그러면 지원하실 때 내 아이의 등급에 비해서 합격생은 내 아이 등급 위치가 전체 합격생의 아래쪽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결국 이런 이유가 있겠죠. 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 기준이라면 전체 합격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중위권 또는 중위권보다 조금 위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합격생이 아까 2.6 되는 학생을 말씀드렸잖아요. 2.6 정도 된 학생이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순수 일반고보다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한 70%는 일반고지만 나머지 30% 정도가 특목이나 자사고 합격이겠죠.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 역시 원래 흔히 말하는 사탐넌, 확통넌 많이 이제 논란이 됐고 실제 그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니까 2025학년도 6월달에 비해서 사탐으로 넘어가는 학생 수가 꽤 많이 한 5만 명 늘어났고요. 과탐은 오히려 한 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각각 하나씩 하는 비율이 3만 4천 명에서 6만 9천 명, 거의 한 3만 명, 5천 명 정도가 늘어난 비율이 보이죠. 특히 특정 탐구 과목 봤을 때 사회문화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13만 명이 쳤는데 올해는 19만 명. 네, 정말 수능까지 가면 N수생이 더 들어왔을 때는 20만 명이 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반면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그래도 11만 명, 12만 명 가까운 점수가 있었는데 9만 명으로 줄었고요. 특히 이제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그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대학에서 반영하는 탐구 과목의 지정 과목이 해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원래 6월 모의평가 기준 봤을 때 사회문화와 생명과학 1, 아이들이 가장 많이 소위 말하는 사탐론으로 넘어간 게 사회문화인데요. 그 등급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48점, 즉 2점짜리 한 개 정도 틀려 1등급을 받고요. 2등급은 44점,
그쵸? 3점짜리 2개 또는 2점짜리 뭐 2개, 3개 정도 틀려야 43인데 그 정도는 받아야 2등급 받는 거. 생명과학 1을 그대로 고집했을 때는 1등급은 42점, 2등급은 한 39점 정도가 가능했다. 결국은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원점수의 차이도 있더라. 물론 이 원점수의 차이라는 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영어 등급이죠. 원래 6월 모의평가는 역대급으로 영어가 좀 쉬웠다. 왜냐하면 1등급의 차지하는 비율이 19.1%.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태껏 한 번도 이 정도의 등급을 보여줬던 거 없는데요. 소위 이제 물수능에 가까웠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6월달에 받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지 말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는 좀 힘들다는 점. 그래서 9월 모의평가에 나올 때 가채점을 가지고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아시긴 합니다. 근데 전년도, 재작년도 수능의 1등급 비율은 6.2, 4.7 꽤 높았습니다. 꽤 높았어요. 2등급, 3등급으로 내려오면 결국은 뭐 20%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1등급을 받는 비율은 꽤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수학과학의 선택 과목을 지정한 현황을 보시면 서울대 수시, 정시 이외 그리고 연대 수시 이외 거의 모든 대학들이 미지정이란 말은 수학에 확통을 쳐도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 탐구에 사회 탐구를 쳐도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런 학생들 이미 다 결정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 여기 정시까지 봤을 때 각 탐구 영역별로 가산점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수시의 미적분과 기하, 과탐을 꼭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끝까지 미적분이나 기하를 쳤고 과탐을 응시했다면 가급적이면 사탐과 확통을 칠 수 있는 학과보다 이런 학과들에 지원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겠죠. 물론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숭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교과는 지정했고요. 논술은 미정했습니다. 내가 교과를 넣는다. 그럼 내가 미적분을 쳤다 하면 등급을 똑같이 2합 6을 맞추더라도 이게 좀 유리하겠죠. 반면에 자연계열도 숭실대는 교과에서 과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2합 6이라는 최저를 맞추는 것이 확통이나 사탐으로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지원할 것인가? 내가 2합 6을 맞출 수 있고 미적 기하나 과탐을 쳤다면 숭실대를 지원하는 게 좀 더 교과 전형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과 전형에서 점수가 숭실대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다른 데보다. 그죠? 유사한 수준의 대학보다.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관심 많으신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미기와 과탐,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를 이 미지정입니다. 다시 말해 확통이나 사회 탐구를 쳐도 지원 가능한 대학입니다. 이 점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 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어떤 수학이나 과학을 꼭 봐야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올해 수시 지원 주호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전공 진리자격부를 이제 신설했고요. 고려대가 참 큰 변화가 있었죠. 교과 전형의 10%로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게 제일 크죠.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보다가 한 과목으로 교과에서 바꿨고요. 아울러 의예과 같은 경우는 여지되지만 포함돼서 필수 과목 지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럼 의예과를 가더라도 확통을 쳐도 되고 사탐을 쳐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 한양대 인터칼리지 수능 체제를 다시 적용하게 됐고요. 이화여대는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 원래는 단계형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수능 체제를 적용합니다. 이하보의 탐구는 한 개 봅니다. 면접형을 신설했습니다. 원래 이화여대 종합전형은 서류밖에 없었는데요. 면접형을 신설해서 보고요. 물론 면접형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서류형도 인문에서 3합 6에서 2합5로 최저를 완화시켰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 일반적으로 최저가 없습니다만 메디컬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를 복귀시켰습니다. 3합 4에 탐구 2개 평균 꽤 높은 편이겠죠. 시립대 같은 경우도 최저를 3합 8로 완화했고요.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전부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숭실대는 수학과 과탐을 다 요구하고 있고요. 숙명여대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등급대라면 숭실대 최저를 맞춘다면 숭실대가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서울시립대에서 이렇게 고교 유형별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합격을 발표하는 대학 입시 결과를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과연 우리 학과를 어떻게 우리 학교의 유형을 어떻게 뽑아줄지 일반고 같으면은 대략 한 2.3등급 라인에서 선발이 있는 것 같고요. 자사고는 3점대 초중반 또는 4점대도 있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4점대 심지어 육목 그러니까 아마 행정, 경제, 세무학과는 이제 일반 외고나 국제고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고를 말하겠죠. 참고해 보시고 입결과 함께 고교 유형별 성적도 대략 파악하시면 시립대가 이렇다면 시립대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뭐 이런 대학 입결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교과에 신설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난 입결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에너지공학과 합격의 등급 점수가 1.23이었다면 2025학년도 1.7, 0.5 정도가 더 내려간 거잖아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수능 최저가 충족되는 비율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다. 원래 수능 최저가 변화가 있는 주요 대학들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고교 유형에 따라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학교별로 학종에 평가되는 요소별 그리고 반영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서울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업 영향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하고요. 서울 상위권 중에 약간 이렇게 중앙대나 경희대나 외대 시립대로 내려올수록 진로 영향,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융합형과 탐구형이 엄연히 전형 방식도 차이가 있고요. 서류 평가에서 보는 그 평가 요소별 비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융합형은 일반적으로 등급이 좀 높죠. 공공인재학번 같은 경우는 지원자 평균은 2.6이지만 합격자 평균은 2.27. 반면 탐구형은 공공인재학번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은 2.93. 지원자 평균도 다르죠. 이 말은 이 전형의 특성을 좀 알고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합격 결과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이유가 서류형은 학업을 50% 보고요. 탐구형은 진로를 50% 봅니다. 아울러 여기 면접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총합 반영됐을 때 같은 학과라도 성적이 좀 우수하다면 탐구형 융합형이 내는 게 맞고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학생부 서류나 특히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드러내고 아울러 관련 과목 이수도 충분하다면 탐구형 면접의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되겠죠. 자, 결국은 성적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학생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보는가? 첫 번째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입니다. 그렇죠? 대학별로 같은 등급대라면, 비슷한 등급대라면 우리 대학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과목을 충분히 듣고 온 학생을 더 선발하고자 하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고요. 2024 대입부터 학생부 미반영 항목과 학생부에서 미기재된 항목이 더 늘어나면서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대학 입장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과 과목 이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과목이 위기에 맞게 이수됐고 특히 이수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의 성적 그리고 성적을 뒷받칠 만한 과세특 내용이 학생의 영향을 얼만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입결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같은 거 보시면 인문계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과목 이수보다 특정 교과 단위의 이수의 성적을 의미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평균은 2.47이지만 합격자는 1.61 엄청난 차이죠.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영어 성적이 지원자는 1.91 평균이지만 최초 합격자는 1.49 다른 성적에 비해서 해당 학과와 직결되는 그 고등학교 과목에 과목이 아니라 교과의 성적을 많이 보더라.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연계열 같으면 대표적인 이는 이제 자연계열의 최상위 학과 같으면 이제는 교과가 아니라 각각의 과목 이수 비율을 가지고 이거는 해당 의예과 같으면 지원자의 97%가 미적분을 이수했고요. 합격자의 100%가 미적분을 이수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화학 같으면 96%가 지원자가 이수했고 합격자의 94%가 이수하더라. 색깔로 음영이 처리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수자가 많은 그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수학과, 컴공, 물리학과, 기계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경북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제 경영 같은 경우에 교과 우수, 교과 지역 인재, 교과는 사실은 특정 과목 이수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됐다 보기 좀 힘들겠죠. 반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과목 이수가 실제 학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나 경제 수학이나 국제 경제를 들은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과목보다 좀 더 많이 보인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약학과를 볼까요? 종합지역인재 33명의 합격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33명이 정원은 아닙니다. 근데 33명한테 합격증을 준 거죠. 물론 등록 여부는 최종 16명이겠지만 그래서 그 33명 중에 화원, 화투를 이수하는 비율, 이건 학생 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33명이 합격했는데 33명이 화원을 들었고 33명이 생원을 들었고 화투, 생투, 고급화학, 고급생명 이 정도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라는 게 등급과 과목 이수 그리고 과목 이수에 따라서 위기에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라는 다시 말해 학생부의 기재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생부는 수업 활동과 태도 위주의 기재가 많고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에 대한 관심이 늘다 보니까 지식의 습득, 지식을 단순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기 생각으로 바꾼 재해석을 한 이해 정도 또는 배운 지식을 어떻게 적용, 활용해 보는가 또는 그 지식이 창의적인 융합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바뀌는 정도도 있으면서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한번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상 입시 지도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조차도 이 학생의 학생부 수준이 어느 대학 정도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를 6장으로 쓰고 안정과 적정에서 교과를 잡고 또는 수능으로 잡고 종합은 상향으로 생각하고 쓴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도 해당 대학, 해당 모집 단위에 모이는 학생들 간의 서류 평가 점수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 합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보다 전체적으로 지원자들 사이에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도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은 모를까 사실은 특정 학과를 꾸준하게 분명 학과마다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죠? 본지 않은 사정관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기는 참 힘들 거다. 그렇지만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학생부 수준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는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경북대에서 이제 발표했던 이런 자율활동 특기사항 같은 게 이렇게 적히면은 이제 소위 말해 사실의 나이에 가깝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특정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학생의 역할을 이렇게 말해준 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정성평가도 잘 받는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학생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특정 활동을 하기 전에 얘가 왜 그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활동의 계기, 동기를 밝혀주고 그 과정 중에서 책이나 논문이나 영상이나 어떤 추가적인 탐구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얻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된다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면접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에 좀 큰 갈림길이 됩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서류 기반 면접이죠. 그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거기에 관한 문항을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면접관 2인과 이제 지원자 1명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평가되는 건데 생각보다 동국대 같으면 두드림 전형에서 실제 30%를 면접을 반영하지만 인문은 40, 자연은 45.9로 반영 비율에 비해서 실제 반영 비율이 컸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은 정말 면접 능력이나 면접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덕성여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요. 2배수, 그러니까 상위 1배수가 20명 모집인데요. 최초 합격자가 상위 1배수 안에 결국 서류 평가를 통해서 최초 합격을 했더니 서류 평가와 면접을 했더니 그 면접의 영향력을 받아서 떨어진 아이가 9명이라는 얘기죠. 서류와 면접을 다 통과했던 아이가 11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는 20명이 들었는데 면접을 통해서 떨어진 아이가 9명이 됩니다. 그리고 55%의 비율이 있었다는 거죠. 꽤 큰 거죠. 자, 이게 시립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찾은 원래 이제 실제 면접 문항 사례거든요. 문항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활동 경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을 떠나서 구체적인 탐구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대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3학년 과학과제 연구 시간에 분당 회전수가 다른 세 종류의 모터 바퀴 차체를 조립, 재질과 경사가 다른 여러 경로로 전복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 설계 요소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뭔지, 설계 요소가 민감하고 어떤 게 제일 민감했고 그 이유는 뭔지, 정말 직접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질문의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수시 면접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자료조사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고요. 실제 뭔가를 탐구했다면 해당 탐구와 연관된 교과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탐구활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답변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 본인이 스스로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부에 어떻게 녹여냈다면 그걸 직접 활용한 사례가 내용이 있다면 그걸 아마 시험 면접 문항으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무전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무전공, 소위 말해 전공 선택 예약제가 실시됐고요. 대학별로 많은 학교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경희대 사례를 보면 결국 무전공이란 말, 특정한 전공을 위해서 학생부를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합격자들을 놓고 보니까 과탐 이수자가 많더라. 그 경향이 결국 메디컬을 준비하다가 지도를 바꾼 자연계열이 좀 많은 것 같더라. 아울러 진로 영향은 보지 않지만 자기주도 영향을 평가로 본 결과 본인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서 학생부 내용이 다양하더라. 나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경영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신약개발 연구된 친구도 있더라. 어느 특정 계열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는 없더라. 단 특정 학과는 정해지지 않지만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탐구 학습이나 진로 탐색 활동, 그것을 본인의 심화탐구 영역을 드러낸 학생들이 많더라. 아울러 본인이 많이 이수한 과목의 성취가 미흡하다면 좋은 평가는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은 인문사회 과목에서 성적이 좀 좋은 친구, 자연과학 계열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에서 많이 이수했으니까 그쪽 과목의 성적이 좀 좋은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더라. 그게 결국은 인문계의 특성, 자연계의 특성, 뚜렷하게 어느 계열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각각의 계열에서 각각의 학생부 내용이 자기 계열에 맞게 뚜렷하게 나오는 학생일수록 유리했다. 그래서 오히려 애매한 융합보다는 관심 분야의 깊은 학습이 폭넓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했다. 고려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2016 수시 지원 모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또는 본인의 자녀가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일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고민해보시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판단이 결국 결정이 최종 지원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학교에 계신 담임선생님 또는 진로진학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을 하셔서 좋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